스파이 유죄 판결 건은 26일이었죠. 차미원 외교방위위원회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베이징 방문 중에 스파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분이 한 2달 정도 잡혀있다가 석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일본인이 14명 정도 스파이 혐의로 구속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9명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2명은 항소하고 있지만요. 이 중에는 무려 15년형의 중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별별 짓을 다 하네요. 이건 뭐 자국의 나라 망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잡힌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를 짚어드리고 넘어가면 동부 저장성의 군사시설과 어떤 동북부 랴오닝성 북한 접경지대에서 각각 스파이 행위에 관련된 혐의로 일본 남성이 2015년에 구속이 됐고요. 다음 달이죠. 그 2015년에 5월의 다음 달 6월에는 베이징에서 일본 남자 1명, 상하이에서 여성 1명이 연속적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잠잠한가 싶더니 1년 정도 지나서 2016년 7월에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일중 교류 단체 이사장이 중국을 이제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사이에 또 구속이 되고요. 17년 3월에는 동부 산둥성과 남부 하이난도를 온천 탄사 업무 관계로 방문했던 6명이 싹 다 구속이 된 데 이어서 5월에도 랴오닝성에서 남성 1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어서 작년에도 2월에는 종합무역업체 이토추 상사의 40대 남성 사원이 남부 광둥성에서 구속이 되고요. 이 남성이 중국의 어떤 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결국에 뭐 징역 3년과 뭐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고요. 뭐 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딱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하기에 무리가 있는데, 이번 건은 제가 뭐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일본과 중국 간의 스파이 혐의에 대한 어떤 뉴스이니 요 정도로 팩트만 짚어드리고, 요것들은 다 판결이 난 팩트들이니까 그 사실들만 짚어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화웨이 관련해서 2가지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죠. 하나는 온도 5도 이하에 쓸 수 없는 메이트 X를 발표하면서 5도 이하에선 쓸 수 없어요. 세계 최초로 여름 전용 폰을 개발했다라는 건과, 두 번째 소식은 화면 경첩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면서 완전히 터치 불가능 상태의 결함이 메이트 X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발생했다라는 건들이었습니다. 화웨이는 사실상 삼성의 지금 형태의 인폴딩 폰보다도 수준 낮은 폰을 개발하면서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입니다. 근데 삼성은 이미 내년에 출시할 폴더블 폰에 대해서 폴더블 갤럭시 폴드 2죠. 윤곽을 잡았죠. 27일 열린 DSCC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에서 내년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삼성이 내년 공개할 클램쉘이라고 부르죠. 위아래로 접는 거. 제가 폴드2는 클램쉘이 될 것이다, 삼성은 이미 R&D 단계를 끝냈다라는 돈라인 소식도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 디자인의 폴더블 폰에 대한 메이킹 프로젝트명이 블룸이라고 불립니다. 이 22대 9의 비율로 접었을 때로 보면 1.14인치 정도 되고 펼쳤을 때로 보면 6.7인치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제품이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투명 폴리미드를 쓰잖아요. CPI를 쓰는데 UTG를 씁니다. 울트라 신 글래스가 적용될 전망이에요. 곡률이 1.5 정도 돼서 갤럭시 폴드랑 비슷하게 보고, 이 UTG라는 게 뭐냐면 초박형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필름 형태의 이 갤럭시 폴드의 화면을 유리로 이렇게 바꿀 경우에 표면의 취약성이 더 개선되는 한편 가운데 접힘 자국이 또 방지가 되겠죠. 또 뭐 이게 좀 세련되게 초박형 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부딪히면 깨지는 그 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칭만 유리죠. 기존 갤럭시 폴드의 외형을 유지한 채 소위 폴드 2의 화면은 이 생산 단가나 수율 문제가 물론 있기 때문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 차기 폴더블 폰 모델의 클램쉘 디자인을 따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율이나 생산 단가 문제 때문에 조금 출시 시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폴더블 폰의 결국의 대세는 클램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들으셔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죠. 우리나라가 클램쉘 한다니까 중국이나 막 다 따라 붙고 있잖아요. 지금 폴더블 폰 어디가 세계 최초로 해냈죠? 삼성전자죠. 너무 답이 쉬웠죠? 클램쉘 어디가 세계 최초로 할까요? 이건 좀 어려울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나마 이 폴더블 폰을 두 번째로 출시한 화웨이는 무슨 여름 전용 스마트폰을 내놓질 않나, 기술적으로 수준 낮은 아웃폴딩인데도 바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을 했죠. 아니, 화면이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나오지만 가운데가 까매져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터치도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 화웨이 폴더블 폰과 메이트 X와 갤럭시 폴드가
이제 막 붙는데 그 붙기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이건 물론 무조건 갤럭시 폴드의 완승이다. 좀 국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이후였고 화웨이의 메이트 X는 이제 출시되는 상황이었고 갤럭시 폴드는 수많은 그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는 건 의미는 뭡니까? 그 매진 행렬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용자 데이터가 축적이 됐잖아요. 많은 사용자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치명적인 결함이 없음이 그 주름이 살짝 있긴 했지만 어떤 퍼스트 무버로서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도 뭔가 삼성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미 개선을 많이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화웨이 메이트 X는 출시를 안 했으니까 그런 사용자 데이터가 안 쌓였고 그렇게 개선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럴 기회가 없었죠. 그런 검증된 폰과 검증되지 않은 폰의 격돌에서는 결과는 뻔하다. 그리고 화웨이 폰은 뭐 여름정리 폰은 뭐 거의 개그 수준이고 그 이후에도 역시나 바로 출시하자마자 결함이 발생이 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폼팩터 형태의 이제 실험형 폰을 내놓으면서 기술력이 없는 하드웨어 기술력이 없는 이런 회사가 그런 최신의 기술을 달리는 그런 고난이도 폰을 내놓게 되면 이런 결과는 자명합니다. 근데 삼성이 이제 중국 출시 일정을 잡고 먼저 폰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도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산당 지분을 가진 애들이 또 중국에서 폴더블 폰이 삼성이 유일하게 되면 그 수요를 다 뺏길 수도 있으니까 화웨이 보고 완성 안 됐어도 일단 내놔라. 우리가 중국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 밀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압박을 넣은 거죠. 자, 일본 경우에는 뭐 따라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죠. 기술력이 상대가 안 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어느샌가 혁신을 주도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스티븐 잡스였죠. 그나마 그 잡스 이후에 애플도 아무런 혁신을 내놓지 못하다가 혁신의 중심이 하드웨어로 잠시 쏠리는 시기에 삼성이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삼성 그 다음이에요.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보다 빠르고 완성도 높은 혁신을 보여주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지금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기술적으로 삼성만큼 한다는 애플 5G 폰도 못 내놓고 폴더블 소식도 없죠. 기술력이 안 되는데 나올 리가 없겠죠. 내년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폰 생산량은 한 600만 대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연간 물론 3억 대를 뽑아내는 이 삼성전자의 이 전체적인 스마트폰 판매량만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그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시그니처. 그 회사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예를 들자면 LG 디스플레이의 그걸 시그니처였나요? 시그니처 맞죠? LG 디스플레이 시그니처 TV처럼 뭐 잠실 롯데타워에도 있죠. 시그니처가. 그래서 시그니엘인가요?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어떤 기술력, 어떤 최신 기술력이 모두 결집된 그런 폰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그 어느 회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폰을 내놓는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화웨이 같은 애들 자신들도 한번 해보고자 하다가 다리 찢어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클램쉘 디자인은 약간은 과거의 투지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구조예요. 휴대성과 외관을 지금의 갤럭시 폴드보다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디스플레이와 힌지 구조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은 수율이 조금 어렵지만 생산 단가나 설계 측면에서 원가 측면에서 계속해서 개선이 나가고 있고 기존의 폴더블 폰은 한계점이 명확한데 이거는 개선이 해나감에 따라서 보다 유리해진다는 게 결국에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삼성전자만 이 클램쉘로 가냐 아니라 화웨이와 레노버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 클램쉘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 클램쉘 디자인 폴더블 폰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하고 있는 이 UTG가 딱 들어가 주는 거죠. TPI보다 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다. 물론 공률은 1.5R로 같은데 기술력 면에서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아직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BOE나 이 차이나 CSOT 있잖아요. 그 회사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수율로 봐도 국내 업계하고 비교도 안 돼요. 한 10% 정도 수율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폴더블 폰은 아직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는 무리입니다. 근데 화웨이가 굳이 이제 BOE한테 디스플레이를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저런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대마도 한국 필요 없다고 얘기하다 결국 일본 정부 천문학적인 금액 투자하는 현재 상황, 한국인들 대마도 부동산 점령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가운데 한국인의 불매 운동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완패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불매 운동이라고 이야기되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일본에게 아주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의 영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스시마, 즉 대마도 지원을 염두에 둔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급감한 이 나가사키현 스시마시가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여행객 유치 사업비를 2019 회계연도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외국인 여행객 확보를 추진하고 일본 내각부는 일본인 국내 여행객을 늘려 한국인 여행객의 공백을 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본 관광청과 내각부는 이를 위해 각각 2억 5천만에서 3억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억 원에서 32억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큰 금액을 편성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할 뿐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준 금액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 대마도 주민들은 이 지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냐며 먹고 살기 위해 추가적인 금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사실상 스시마 지원에 나선 것은 이 지역 경제가 한국인 여행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여행 거부 운동에 따른 충격이 그만큼 큰 것이란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대마도 지역 주민들은 여행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국어 안내문이나 교통 시스템 등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관광자원 발굴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떤 국가, 어떤 지역 혹은 어떤 계층을 상대로 이 스시마를 홍보해야 여행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략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마도가 일본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크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현지에서 이 아베 신조 내각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거나 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일본도 꽤나 놀란 눈치인데요. 실제 여행 보이콧 확산에 백기를 이용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갈수록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루 6편가량이었던 부산에서 대마도 항로 여객선은 12월 중순부터 일본 선사가 운영하는 여객선만 남고 모두 휴항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일본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4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11월 부산과 일본 대마도 그리고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를 오가는 이 4개 항로 국제 여객선 승객은 31,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4만 3,497명과 비교해 90.86%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관광객 감소보다 현재 일본이 지레 겁먹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오지 말라고 한 이 대마도 땅을 아예 한국인들이 돈으로 사버려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가 이 한국인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대마도 부동산은 우리 자본에 의해 매수당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대마도의 부동산을 최근까지 한국인들이 무더기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일본 매체 산케이 신문은 대마도의 부동산 매수 실태를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실제 이 보도에 따르면 대마도에 놀러오는 한국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오히려 집을 보러 오는 한국인은 변함없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을 타 떨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한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버려 사실상 한국 땅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곧 한국인들이 대거 투자한 호텔도 착공될 예정인데요. 심지어 10채 이상의 민박집이 넘어간 곳도 있고 20채 이상의 민가에 한국인이 사는 지역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고령화 문제와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있을 이유가 점점 이 대마도에서 사라지면서 대마도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는 한국인들에 의해 대마도는 점점 한국 사람들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전 방위상의 발언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이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정중한 무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버린 것입니다. 최근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한국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은 정중히 일본 입장만 설명하고 무시하라는 취지인 것이죠. 결국 한국 측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2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교제하는 방법의 키워드는 단 하나, 정중한 무시다며 그 예로 지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유예결정 발표 당시 한일 간 공방전을 예로 들었는데요.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발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를 끌어내 일본의 발표 내용에 대해 왜곡됐다고 항의해 일본이 사죄했다고 공표했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관계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사죄를 부정했다.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이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으나 오히려 미국을 화나게 하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단지 미국의 압박을 전혀 견디지 못해 지소미아를 연장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이며 두 번째로 마치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미국의 압력을 분명 받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를 절대 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던 일본 정부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와 함께 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의견조차 내지 않았던 이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 논의 등을 직접적으로 일본이 거론하면서 12월에 장관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오히려 지소미아를 제대로 이용한 것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일본에게 얻는 이득은 크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능력을 아베 정부에서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저번 달 28일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를 한국보다 빠르게 내보내려고 하다가 미사일의 종류 파악에 실패하는 모습을 처참하게 이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미국과 한국의 발표에 입을 맞추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일본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전 방위상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이 일본 내부 언론 플레이용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한국 측이 국내용 발신을 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그 사정을 생각하면 일본의 입장은 정중히 설명하나 한국 측의 이런 주장에 과잉으로 반응할 것은 없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한국을 무시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어이없게도 하고 있는데요. 병 주고 무슨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언론 플레이인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한국을 무시하는 부분은 명백하기에 수출 규제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일본을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